루비 책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 책방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무료 구독하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고요. 이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된답니다. 지금 루비 책밤 무료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 울리면 업로드된 영상 시청하시러 놀러오세요. 그럼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박안서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내가 잃은 동산. 내가 잃은 고향은 개성에서 20리가량 남쪽의 박적골이란 시골이다. 개성에서 우리 마을까지 가려면 고개를 4개나 넘어야 하는 산골이고, 4고개 중 제일 가파른 고개가 농바위 고개고, 제일 긴 고개는 긴등 고개였다. 긴등 고개는 고개라기보다는 산의 능선을 타고 한없이 가야 하는 완만하고 지루한 고개여서 시골 사람들도 밤에 그 고개를 넘는 걸 꺼렸다. 어머니가 대낮에 여우를 만난 것도 그 긴등 고개라고 했다. 문득 나타난 누런 짐승을 처음엔 큰 개인 줄 알았다가 여우인 걸 알고 섬뜩했지만 동네 개 보듯이 전혀 동요하는 기색 없이 지나갔노라고 했다. 아무 일 없이 고개를 다 넘고 나서 마을이 보이자 비로소 식은땀으로 등이 축축하더라는 것이었다. 우리 어릴 때의 여우 이야기는 거의 사람 홀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소름이 끼쳤고 무사히 돌아온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고향을 산골이라고 느낀 것은 도시에 와보고 나서이지 어려서는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줄 알았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고개 넘어 이웃 마을도 다 산자락에 안겨 있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을 삼태기처럼 얼싸안고 있는 산을 그냥 뒷동산이라고 불렀다. 마을마다 뒷동산이 있었으니까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고개는 아무리 낮은 고개도 이름이 있었는데 동산엔 이름이 없었다. 산과 들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호수가 20호가 될까 말까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아랫말 윗말로 나누어져 있었다. 윗말은 산에 바싹 붙어서 울타리 밖이 바로 산이었다. 우리 집은 아랫말이었는데 산기슭을 따라 반달 모양으로 드문드문 인가가 산재한 윗말보다 지대가 낮고 인가의 배열도 드문드문하고 불규칙했다. 윗말과 아랫말 사이엔 동산이 치마폭을 펼치고 앉은 형상으로 경사가 완만한 밭들이 있고 아랫말은 집집마다 논이 바로 마당가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 논은 부채를 펴놓은 것처럼 활짝 넓은 들이 되지만 부채의 양쪽 살 노릇을 하는 것은 역시 동산이었다. 부채살이 한껏 퍼진 지점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시냇물 건너로는 더 넓은 들이지만 그 들의 끝은 지평선이 아니라 역시 능선이 부드러운 동산이었다. 그 동산에 안긴 마을은 우리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아마 잘못한 가르마처럼 꼬불꼬불한 황토 고개 너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웃 마을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었다. 앞벌을 향해 점점 넓어지는 산자락도 직선은 아니어서 산모롱이가 있고 그 산모롱이를 돌면 우리 마을보다 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뒷동산 너머에도 마을이 있었으니까 고개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통로라면 동산은 마을과 마을을 구별짓는 울타리였다. 마을엔 핏줄처럼 도처에 개울이 흘렀다. 어린애도 깡충 뛰어넘을 수 있는 실개천이, 걸레도 빨고 달아빠진 노숫갈로 감자도 한 양푼씩 깎던 개울물이 되기도 하고
장마철엔 폭포수 소리를 내는 여울물이 되기도 했다. 우리 집도 실개천을 끼고 있었다. 뒷간이 텃밭머리에 있었는데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넓이였는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다리가 있었다. 흙다리였다. 우리 고장엔 흙다리가 많았다. 실개천보다 훨씬 넓은 시냇물에도 흙다리가 놓여있는 데가 많았다. 기둥목을 2개 걸쳐놓고 그 사이를 새끼줄이나 칡뿌리 따위로 엮고 그 위를 진흙으로 쌓아바르는 공법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흙다리는 황토길과 다름없어서 외나무다리나 징검다리보다도 안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물이 앞벌에 논물을 넉넉히 대주면서 더 큰 시냇물로 흘러들어갔지만 논에는 또 군우물이라는 걸 두고 있었다. 군우물은 논 한쪽 귀퉁이에 파놓은 우물보다는 크고 연못보다는 작은 웅덩이였는데 어린이에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충충한 것이었다. 딴 고장에선 본 적이 없으니 우리 고장에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안에 샘이 솟는 건지 흐르는 물을 가둔 건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작은 저수지의 구실을 하지 않았나 싶다. 논마다 있는 건 아니어서 겨울이면 허허벌판 여기저기에서 하얗게 얼어붙은 군우물이 동그란 거울처럼 빛나곤 했다. 어른들은 논에서 썰매 타는 아이들한테 군우물엔 숨구멍이 있어서 겨울에도 거기는 단단히 얼지 못하고 살얼음으로 남아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논에서 썰매 타는 아이들한테 늘 주의를 주곤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단단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서 거기 살던 수많은 몰벌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 마음에 그게 궁금해지곤 했었다. 윗말 아랫말에 하나씩 있는 우물과는 달리 군우물물은 지저분하고 온갖 물풀들과 물벌레가 살았다.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도 군우물에서였고 여름에 모기가 들끓는 것도 군우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물방개, 소금쟁이, 물장군, 장구애비, 물땅땅이 등이 푸르고 느글느글한 물풀 사이를 떠다녔다. 아이들은 곧잘 해진 채나 삼태기를 가지고 개울로 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군우물에서는 그런 짓을 안 했다. 군우물에 사는 물고기는 버들치밖에 없었는데 버들치는 크기가 금붕어만 하고 꼬리가 무지갯빛이어서 군우물에 사는 유일한 미인이었지만 못 먹는 물고기였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주로 흐르는 물에 살았다. 그러나 넓은 벌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냇물이나 더 멀리 저수지로 철렵을 나가는 건 부녀자들이 물 맞으러 가는 것처럼 남자들이 날 정해서 하는 일이고 아이들이 물장난 겸해서 삼택이나 채로 고기를 잡는 건 개울물에서였다. 가장 흔하게 잡히는 게 보리새우였다. 채로 하나 가득 보리새우를 건져가도 어른들은 반기지도 야단도 안 치고 저녁에 9곡 끓이는 데다 들어트리곤 했다. 된장국 속의 보리새우는 새빨간 빛깔로 변신해 국맛을 고소하고도 달짝지근하게 해주었다. 요새도 입맛 없을 때는 그때의 국맛을 생각하곤 한다. 그런 고마운 물들이 다 우리 마을을 삼태기 형상으로 둘러싼 산에서 발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산에서 계곡물을 본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밋밋한 동산이었고 깊은 골짜기도 없었고 암벽도 없었다. 여름에 물을 맞으러 가는 산은 따로 있었는데 그건 우리 마을에서 심리는 가야 하는 곳으로 정자도 있고 나중에 서울 와서 본 정릉 골짜기처럼 암벽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도 있었다. 물이 풍부한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두날이나
복날 중 하루를 받아 마을 부녀자들이 그 골짜기로 물 맞으러 가는 건 대단한 행락이었다. 치마를 허리띠로 가뿐하게 졸라맨 부녀자들이 머리에다 하나씩 짐을 이고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허옇게 줄을 서고 아이들이 춤을 추며 그 뒤를 따랐다. 쌀자루나 푸성귀 광주리 말고도 온갖 부엌 세간이 다 동원이 되었다. 그 중에 무쇠솥도 빼놓을 수 없었다. 양은 냄비 같은 건 모르고 살 때라 밥도 솥에다 지어야 하지만 특히 솥뚜껑은 유용했다. 뚜껑도 됐다가 요새 말로 프라이팬 고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쌀을 씻고 화덕을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산속으로 흩어져 삭정이 나무를 해왔다. 삭정이에다 청솔가지를 조금 섞는 건 괜찮았지만 나무를 함부로 꺾는 건 금지돼 있었다. 자연보온이 그런 말은 알지도 못했고 단지 불이 안 붙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밥도 꿀맛이었지만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발가벗고 물로 뛰어들고 나면 어른들은 남은 불 위에다 솥뚜껑을 젖혀놓고 부침질을 했다. 물장구 치다 나와서 밀가루에다 호박이나 부추 따위를 썰어놓고 부친 부침개를 먹는 맛이야말로 물놀이의 절정이었다. 아이들 입 치닥거리 하느라 어른들은 번갈아가며 물을 맞았다. 엄마들은 윗도리만 벗고 배속꽃은 입은 채 골짜기에 가서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등에 맞았고 아이들은 아래쪽 낮은 물에서 놀았다. 떨어지는 물이 더 찬지 입술이 새파래져서 나와 불을 쬐기도 했다. 저녁 때는 다시 한번 불을 지펴 남은 밀가루로 뜨덕제비를 해먹고 왔다. 우리 고장에선 수제비를 뜨덕제비라고 한다. 물을 맞을 계곡물이 없는 것만 빼고는 우리 마을 동산엔 없는 게 없었다. 그가 두 팔 벌려 얼싸하는 벌판을 넉넉한 물로 축여주었을 뿐 아니라 무진장한 땔감과 먹거리와 신선한 바람과 철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었다. 바위나 돌이 귀한 동산이어서 그러했는지 나무가 울창한데도 바닥도 맨 흙을 드러낸 데가 없이 잡초가 무성했고 잡초 사이엔 온갖 풀꽃과 산나물과 버섯이 자랐다. 그래서 산속을 걸으면 겨울에도 쿠션을 밟는 것처럼 탄력이 있었고 봄에는 산이 아기처럼 새근새근 숨 쉬는 것을 달아빠진 고무신 바닥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뒷동산에선 삽주나물이 많이 났다. 삽주는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가장 환영받는 산나물이어서 종댕이가 넘치게 삽주나물을 한 날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여름에 도라지나 무릇을 캐내는 것도 신나는 일이었다. 도라지는 텃밭머리에도 자생했지만 산에서 캐온 산도라지를 어른들은 귀히 여겼고 도라지나 무릇이 다 소박하고 고운 꽃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잎이 마늘잎처럼 생겼고 길다란 꽃줄기가 나와 연보라색 잣다란 꽃이 밑에서부터 차례로 피는 무릇은 달래보다 큰 그 뿌리를 고아서 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해서 노인과 아이들이 간식으로 즐겼다. 습하고 그늘진 골짜기에는 잎이 넓고 밥풀 같은 흰 꽃이 조롱조롱 달리는 둥글레가 쫙 깔렸었는데 꽃이 피기 전엔 그 잎도 나무를 해먹었다. 꽃이 피면 그 감미로운 향기가 눈 감고도 그 골짜기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나중에 서울에 와서야 그 꽃이 소녀들한테 사랑받는 은방울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돌배나무나 동백나무도 있다는 것은 봄에 꽃필 때나 드러나곤 했다.
우리 고장에선 이른 봄 진달래꽃 필 무렵과 거의 같은 때 가장귀 끝마다 노란 조밥 같은 꽃이 피는 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불렀다. 붓디 붉은 화려한 꽃이 피는 진짜 동백나무를 본 것은 어른된 후였다. 우리 마을은 땔감을 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나무를 베서 장작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밤, 상수리, 도토리 등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대주는 나무들은 가을이면 다 잎이 말라 낙엽이 졌다. 가을에 남자들이 산의 낙엽을 긁어다가 갈림 낫가리를 만드는 일은 여자들의 소못 바느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월동 준비였다. 집집마다 앞마당에 집채만한 갈림 낫가리를 서너 동씩 쌓아놓고 겨울을 났다. 낫가리 속엔 청솔가지도 알맞게 섞여 있어서 불을 뗄 때 화력을 돋을 뿐 아니라 좋은 냄새를 냈다. 청솔가지가 탁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탈 때의 활기찬 불꽃과 향긋한 송진 냄새는 내 향수의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다. 낙엽과 청솔가지는 구들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줬을 뿐 아니라 좋은 화롯불이 되었다. 밥을 뜸들이고 나서 붉은 빛이 도는 재를 지라로에 퍼 담고 꼭꼭 누르고 가운데는 둥근 불돌로 재차 눌러놓으면 그 불이 온종일 갔다. 겉으로 보기엔 보얀 재만 있는 것 같은데도 화로 언저리는 언손을 녹이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했고 재 속에 밤이나 새끼 고구마를 파묻고 기다리노라면 이윽고 피식하는 싱거운 소리를 내며 말랑말랑해졌다는 걸 알려왔다. 화로 언저리가 썰렁해졌을 무렵에도 할머니가 불돌 밑으로 담뱃대를 들이밀고 깊이 빨아들이면 곧 장수연에 빨갛게 불이 붙었다. 쟤는 화롯불이 되었을 뿐 아니라 비료도 되었다. 갈잎을 떼니까 자연이 많이 떼야 하고 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구리에 재를 자주 쳤다. 그러나 재 한 움큼도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뒷간으로 쳐내어 오물을 가리게 했다가 오물과 적당히 섞인 재는 다시 들로 쳐내어 거름으로 삼았다. 구들장 밑에서 오래된 구재는 특히 좋은 거름으로 쳐서 산포의 지력을 돋을 때 유용하게 썼다. 그 모든 게 산에서 나는 거였다. 그렇다고 겨울의 땔감을 순전히 산에만 의지했다면 산은 피폐해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들에서 나는 것도 잘 말려서 땔감을 만들었다. 지붕을 이거나 새끼 꼬고 가만히 치고 남은 집도 땔감이 되었고 콩깍지 같은 잡곡을 추수하고 남은 줄기나 껍질도 땔감의 큰 보탬이 되었다. 우리 시골 여자들의 부지런함은 타지방에도 소문이 난 것이어서 그냥 놀리는 땅이 없었다. 특히 논두렁은 콩농사의 좋은 터전이었다. 여름날 논두렁길을 걸을 때면 껄끄러운 콩잎이 상쾌하게 종아리를 부벼댔었다. 이렇게 한 치의 땅도 눌리지 않고 지은 콩농사는 매주를 넉넉하게 쑤어 장맛을 달게 했을 뿐 아니라 겨울에 두부, 여름에 콩국 등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다. 나른하고 긴 봄날은 아이들이 들과 산에서 주전부리거리를 얻기가 가장 마땅하지 않을 때여서 곧잘 콩을 볶아 먹곤 했다. 그렇다고 산의 나무를 전혀 베지 않는 건 아니었다. 큰 나무를 밑동서부터 벌목을 했는지 가장귀만 쳤는지 알 수 없지만 추석이나 설 무렵에는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나무 장작을 달구지에 하나 가득 싣고 돈을 만들러 개성으로 가는 남자들을 볼 수 있었다. 그건 돈이 필요할 때 쌀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돈줄이었다. 갈잎을 긁거나 나무를 캐거나 밤을 따고 도토리를 줍는 데 있어서는 내산이 없었다. 누구네 산에서나 그 짓을 할 수 있었고
다만 절도를 지켜 너무 산을 들볶지 않는 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장작을 만드는 일은 자기 산이 아니면 안 되었다. 우리 집은 논밭은 1년 개량할 만큼 됐지만 우리 소유의 산은 없었다. 나는 어른한테 야단을 맞고 나면 뒷동산 무덤가에서 청승을 떨다 내려오길 잘했는데 다 우리 조상의 산소는 아니었다. 산 주인의 조상 무덤도 봉분에 때를 입혔을 뿐 비석이나 상석을 설치하지 않은 소박한 것이었다. 우리 산소는 멀었고 종중산인데 무덤이 너무 많아 산이라기보다는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산이 없다고 해도 남들이 장작 만들어서 돈 사러 가는 걸 부러워하는 것 말고는 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따돌림을 받은 일은 없었다. 산에서 발원한 물이 온 동네를 고루 축여주는 것처럼 산의 혜택도 고루 누렸다. 지형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동산에 아늑하게 안겨서 살았다. 나무를 베는 것 외에는 산에서 나는 것은 수고한 사람의 몫이었다. 그런데도 산이 피폐하지 않은 것은 산과 들과 인과의 적절한 조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마을은 지주가 따로 없는 자작농들이었고 넓고 기름진 들은 마을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해서 인심이 순우했다. 순하고 넉넉한 인심 때문에 산이 청청했고 청청한 산 때문에 농사가 잘 됐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인심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 중 어떤 게 먼저일까 따진다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일 것이다. 그러나 동산이 아무리 기름져 봤댔자 보듬어 안고 영향을 끼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식구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개성이라는 도시를 처음 보고 나서였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성도 또는 대처라고 부르는 개성을 처음 본 게 8살 때였으니 물론 그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밋밋한 뒷동산이 아닌 수려한 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를 처음 보고 느낀 충격과 경탄이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 시골에서 개성까지 가려면 4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건 처음에도 밝힌 바가 있다. 마지막 고개 말고는 다 우리 마을 동산과 다름없는 산을 넘는 거였다. 그러나 마지막 고개인 농바위 고개는 경사가 급한 높은 고개였다. 앞에 딱 버티고 선 산새가 우선 굽이굽이 길을 돌게 하고 마을과 마을을 경계짓고 치마폭을 펼친 것만큼의 들을 만들던 동산하곤 천양지판이었다. 그 산은 뒷동산이라는 보통 명사로 부르던 산이 아니라 용수산이라는 이름 붙은 산이었고 그 고개는 농바위 고개였다. 농바위 고개를 오르며 계곡을 흐르는 상쾌한 물소리를 들었고 정상에 오르자 발 아래 은빛 나는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졌다. 아,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20리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마을을 지났지만 나 살던 곳과 대동소이한 마을만 봐온 눈에 발 아래 펼쳐진 대천은 확실히 별천지였다. 내리막길엔 이름난 약수터가 있어서 거기서 목을 축이고 지친 다리도 쉬었다. 육면체의 장롱만한 바위들이 샘터 근처에 흩어져 있어 농바위 고개라는 말도 거기서 연유됐다고 했다. 그 샘터에선 봉우리가 더 우람하고 잘생긴 산을 마주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송악산이었다. 송악산과 용수산이 두 팔을 벌린 듯한 연봉에 둘러싸인 곳이 송도라는 정갈하고도 풍요한 도시였다. 두 산은 울창하고도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넘쳐나 개성 시내엔 도처에 그물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개성말로 그런 시냇물을 낚아줄이라고 했다. 유난히 정결을 존중하는 개성 여자들의 살림 솜씨와 낚아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차 타고 서울 와서 정착한 동네가 인왕산 기슭에 있는 현저동이란 동네였다. 30년대 당시로는 서울의 유일한 산동네였다.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을 적엔 아마 인왕산의 일부였을 것이다. 당시에도 인왕산을 마구 훼손하며 들어선 동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깎아지른 듯한 산동네였고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도 고지되어서 우리 골목 끝이 바로 우리 동네의 끝이었다. 금방 오를 수 있는 뒷동산이었지만 내가 놀던 뒷동산하고는 전혀 달랐다. 거의 암벽으로 돼 있었고 흰 바위로 된 깊은 계곡이 있었으나 장마철이나 비가 온 직후를 빼고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메마른 계곡을 연해 국사당을 비롯한 굿당, 무당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떡이나 북어 따위가 늘 그 앞에 널려있는 신령한 바위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나무 그늘 하나 없이 발랑 드러나 있는 게 나에겐 도무지 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화강암으로 된 주봉이 동쪽으로 슬그머니 낮아지면서 잡목이 듬성듬성한 동산을 이룬 곳이 있긴 있었지만 그곳 또한 원래는 화강암이었던 곳이 물러져 흙이 된 듯 메마른 바닥에 아무것도 자라는 게 없었다. 나는 나무 그늘이 풀도 잘 안 나는 운동장처럼 딱딱한 땅인 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었다. 나무도 어쩌면 다 그렇게 쓸모없는 나무들 뿐인지 따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나에겐 그렇게 보였다. 그래도 여름엔 답답한 쇳방구석을 벗어나 자주 산에 오르곤 했다. 비록 볼만한 꽃도 먹을 만한 열매도 없는 잡목이라 해도 한데 어우러지면 싱그러운 산내음을 풍기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북중엔 그 잘난 숲이 개를 몰래 잡는 장소로 이용돼 어린 마음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개를 불에 그스른 자리엔 누린내가 오래 남아있어 숲의 냄새를 고약하게 만들었다. 몰래 나무를 해가다가 산림감독한테 붙들려가는 여자들과 만날 적도 있었다. 가뜩이나 헐벗은 산이 그 아래 빈촌을 거느리고 있음으로써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었다. 그 동네에 살면서 국민학교는 사직동에 있는 매동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왕산의 동쪽 자락을 허구한 날 6년 동안을 넘어 다녀야 했다. 나중에는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경계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문 안과 문 밖의 경계가 되던 그 산자락은 인왕산 줄기 중에서는 그래도 나무가 가장 많은 데였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이었던 숲은 역시 바닥이 메마른 푸석바위여서 나물이나 버섯은커녕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 나는 그게 싫었고 도시에 정을 붙일 수 없는 거부감의 단서가 되었다. 나는 6년 동안이나 그 산을 넘어 다녔지만 그 산이 나에게 길 이상이 돼본 적이 없었다. 가고 오는 길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엄한 명령도 있었지만 스스로도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동하지를 않았다. 우리 시골 뒷동산에 비해 엄청나게 큰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비감이 없는 산이었다. 아카시아 나무나마 지키기 위해 산림 감독이 있었으나 그 산자락 역시 빈촌 사람들에 의해 주야로 시달리고 있었다. 가시도 친 나무를 인 채 감독한테 끌려가는 동무의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유년기의 가장 쓰라린 기억 중의 하나이다. 그 산이 사직공원 쪽, 즉 문안의 부촌과 가까워질수록 숲의 보존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산과 인간과의 관계의 좋은 표본이었다. 그 산이 가장 볼만할 때는 아카시아 꽃 필 무렵이었는데 온 산이 젖빛 안개를 두른 듯 했고 냄새도 비릿하고도 감미로운 게 젖냄새 비슷해서 묘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켰다.
빈촌의 아이들은 활짝 핀 꽃을 가장귀째 꺾어서 포도송이를 먹어치우듯이 먹음직스럽게 먹어치웠다. 큰 가장귀를 꺾었다가는 역시 산림감독한테 붙들려 야단을 맞거나 손목을 비틀렸기 때문에 사내 애들은 스릴까지 느끼는 듯 극성맞게 꽃소리를 했다. 우리 시골에는 없는 나무여서 모처럼 꽃이 피는 나무를 본 것도 신기했지만 도시의 숲에도 먹거리가 있다는 게 반가워서 따라 해보았더니 비위에 안 맞아 구역질이 났고 고향 그리움이 왈칵 치밀어 눈물까지 핑 돌았었다. 근래에 나온 내 자전적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그때 아카시아 꽃을 처음 먹어보고 비위가 상하고 나서 상큼한 싱아 맛을 그리워하는 대목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책 중에 싱아란 소리는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싱아가 어떻게 생긴 먹거리냐는 질문은 수도 없이 받았다. 싱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싱아는 내가 시골의 산야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었던 풍부한 먹거리 중에 하나였을 뿐 산딸기나 칡뿌리, 새금풀로 바꿔놓아도 무방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 어린 날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자연에 순응하는 삶에서 거스르고 투쟁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받은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이질감에 대해서이다. 나는 아직도 그런 이질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 날 뒷동산에 안겨서 맛보던 완전한 평화와 조화는 지금도 귀향의 꿈이 되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1993년 소멸과 생성의 수수께끼. 노인들을 보고 있으면 슬퍼진다. 외롭거나 불쌍한 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도 늙어가고 있고 곧 노인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주 의식하게 되고부터인 것 같다. 행복한 노인도 슬프긴 마찬가지다. 특히 노인잔치나 관광여행이나 장수무대 등에 나와 활짝 웃는 노인을 보면 더욱 슬퍼진다. 노인들이 너무 천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이 일시적이고 어딘지 내보이기 위해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게 슬프다. 텔레비전 화면 같은데 그런 노인들이 나와 웃고 춤출 때마다 나는 외면하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보기 싫어. 꺼버려. 나는 아이들에게 악을 쓴다. 슬프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웃을 것 같다. 아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문자 그대로 세계 정상의 권세와 지위를 가진 노인도 보기 싫도록 슬프긴 마찬가지다. 그가 연설할 때도 나는 외친다. 그 노인 보기 싫어. 꺼버려. 세계적인 권세도 부귀도 뺨에서 목으로 흐르는 70노인다운 처량한 선을 지울 수 없음이 슬프다. 노인을 보면 슬퍼지고부터는 사진 찍기가 싫다. 공개되어야 할 사진을 찍기는 더욱 싫다. 두렵기조차 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지금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로 늙고 망령들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어디든지 나서고 싶어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이른다. 어느 날 애미가 늙고 망령들어 사진 찍고 싶어하고 날치고 싶어하면 너희들이 한사코 말려야 한다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노인을 보는 것도 슬프다. 우리 동네엔 아주 잘 지은 노인정이 있다. 정자같이 생긴 2층 누각이고 둘레엔 계절 따라 꽃이 피고 진다. 남 보이기 위해 지어놓은 노인정만은 아닌 듯 늘 노인들이 드나들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장구 소리가 날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꽃밭을 헤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았다. 마침 어디로 단체 나들이라도 떠나시려는지 여자 노인들이 여러 분 모여서 떠들고 있었다. 여자 노인이라면 마땅히 노파라고 불러야 오르리라.
그러나 웬걸. 입은 옷들이 최신식의 양장에 울긋불긋 화려하기가 젊은 여자들의 명동거리 계모임과 흡사했고, 머리는 한결같이 염색한 쇼트커트였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고, 향수 냄새가 현기증이 나게 짙었다. 카세트로 최신 유행곡을 들으며 어떤 노인은 하이힐 굽으로 콩콩 양회바닥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젊게 사는 노인들도 역시 슬펐다. 나는 너무 슬퍼서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만가만히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양로원을 딱 한 번 가본 일이 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한 번도 안 입으신 새 옷이 꽤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에게 철철이 옷을 많이 해드린 건 아니었다. 말년에 외출을 못하고 들어앉아 계신 후부터 거의 새 옷을 안 해드렸다. 그분은 낡은 헌옷만 입으셨고 그나마 잘 안 갈아입으셨다. 난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려면 나들이 갈 때 입어야지. 집에서 그 좋은 옷을 뭐하러 입느냐고 펄쩍 뛰셨다. 나들이 할 가망이 없는 오랜 병석에서도 나들이 할 때 입을 옷을 아끼느라 헌옷만 입으셨다. 나는 그분이 마치 며느리를 망신 주기 위해 헌옷만 입으시는 것 같아 그분이 싫었다. 그분의 초라하던 헌옷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 아끼던 새 옷을 입고 다시 나들이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친척들과 함께 그분의 유품을 정리할 때 친척들은 아직 진솔인 채인 그분의 많은 비단 옷에 놀란 것 같았다. 친척들은 새삼스럽게 나를 효부로 축혀 세웠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그분이 마지막 먼 나들이에 그 새 비단 옷들을 한꺼번에 입고 가셨음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껴입은 그 비단 옷은 며느리를 빛내기 위함이었음을. 돌아가신 그분은 키가 작았다. 옛날 노인 중에도 작은 키에 속했다. 요새 숙성한 국민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입으면 맞을 것 같은 회색, 옥색, 밤색, 흰색 등의 양단, 유똥 치마 저고리를 무엇에 쓸까?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번이라도 입으시던 것은 태우든지 넝마장수를 주되 진솔은 양로원에다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가려놓았던 것을 그해 겨울 마침 양로원을 단골로 찾는 분과 동행할 기회가 생겨서 갖고 가게 되었다. 나는 내 선물을 매우 수줍어했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대수롭게 아는 것 같지도 우습게 아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이 의례적인 감사의 말과 함께 받아들여진 것만 고마웠다. 그때 양로원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고 어딘지 침착지 못하게 들떠 있었다. 궁상 맞고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지 않아 훨씬 다행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양로원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의 크리스마스 트리에선 오색 색전구가 깜빡이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버선 속에 하나가득 알사탕을 감추고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좋겠어. 망령기가 있는지 유아 같은 표정의 노인이 유아처럼 분홍빛 잇몸만으로 활짝 웃으며 내 귓전에 속삭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우리의 옛 속담은 8월 한가위의 풍요를 말해주기보다는 8월 한가위를 뺀 허구한 날에 허리띠를 졸라맨 궁핍을 말해주듯이 그 노인의 말은 크리스마스의 기쁨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뺀 날들의 고독을 더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뜻하지 않게 양로원의 문전성시에 끼어든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외의 계절에 양로원을 따로 다시 찾을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의 양로원도 보기 슬프거늘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쓸쓸한 날의 양로원을 어찌 견디랴. 미리 주눅부터 드니 어쩌랴. 양로원 노인보다 더 슬픈 노인은 나의 어머니다. 하필이면 꼭 내가 전화드려야지 마음먹고 있는 날 아침에 먼저 걸려오는 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절절하게 슬픈 게 또 있을까. 몸 성하냐, 밥 잘 먹냐, 아이들 학교 잘 다니냐. 이런 세세한 안부 때문에 내가 문안들을 겨를도 안 주는 어머니의 자상한 목소리처럼 듣기 싫은 게 또 있을까. 그러나 나는 듣기 싫어, 꺼버려 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 어쩌랴. 어머니가 내 집에 오셔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계신 걸 보는 것은 슬프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 건 창밖의 풍경일까? 당신의 지난날 일일까? 창밖의 풍경도 지난날도 하염없이 흐르고 차디찬 죽음의 예감이 우울하게 서린 어머니의 노안은 크나큰 비애다. 나의 어머니가 보기 좋을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행복해 보일 적의 어머니가 제일 보기 좋다. 어머니가 참으로 행복해 보일 적은 입지도 않으실 비단 옷을 해가 쓸 적도 아니고 용돈을 들였을 적도 아니고 고기를 사갔을 적도 아니다. 그런 효도는 평상시의 무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신다. 양로원 노인들이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고도 물량적인 효도를 받으실 때의 어머니는 차라리 더 쓸쓸하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일 적은 무릎으로 엉겨드는 증손자를 어루만지실 때다. 그 어린 놈은 그 노인의 얼굴이 늙어서 보기 싫다는 것도 그 노인의 위치가 무력하다는 것도 아직 모른다. 따숩고 말랑하고 정이 흐르는 손길이 본능적으로 좋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어떤 노인도 어린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슬프지 않다. 생명이 소멸돼 갈 때일수록 막 움튼 생명과 아름답게 어울린다는 건 무슨 조화일까? 생명은 덧없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이번 겨울엔 내 어머니가 증손자가 무릎으로 엉겨붙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계시게 해야겠다. 1983년 늙은 고개사.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길을 건너면 넓은 공터가 있다. 우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그 공터에선 농사 비슷한 걸 짓고 있었다. 콩밭도 있고 옥수수밭도, 오이, 호박, 들깨밭도 있었다. 사방이 다 버스 한 정거장 거리가 넘는 공터니까 아마 1만여 평이 되지 않나 싶다. 밭농사 1만여 평이라면 시골에서도 큰 농가축에 들 텐데 굳이 농사 흉내라고 헐뜯은 것은 해마다 몇십만 원씩 치솟아 이젠 평당 몇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금싸라기 땅에 금괴나 열린다면 또 모를까. 지천으로 흔한 오이 호박 따위를 심는 게 농사라기엔 암만 해도 가짜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집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넓으나 넓은 밭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또 그 공터의 한쪽 귀퉁이엔 아주 오래된 아름드리 버드나무와 미루나무가 10여 그루나 모여서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여름엔 그 그늘에 참외, 수박, 복숭아 장수가 모여 앉아 있는 게 참으로 보기 좋았다. 도심의 상점이나 슈퍼마켓의 과일들이 도자기류처럼 반질반질한 데 비해 그곳의 과일은 갓 딴 것처럼 까실까실하고 촌스러웠다. 오고 가며 또는 아파트의 창을 통해 그 공터의 나이든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었다. 그 근처가 마을 어귀였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정자나무 노릇을 한 마을 한가운데였을까 하고, 그 나무들은 수종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모여있는 모습도 그렇고 내 고향 마을 어기나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스친 수많은 크고 작은 마을의 밭 둔덕이나 시냇가에서 얼마든지 보아온 그저 그런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근처에 오순도순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는 걸 의심치 않았다. 그 나무들은 이 도시의 비대증에 의해 희생되기 전에 한 작고도 목가적인 마을은 물론 이 도시가 지금처럼 천박한 유두분면을 하기 전에 소박한 삶의 모습의 한 가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겨운 나무들이 올봄엔 새순이 돋아나지 않았다. 새순이 돋기 전에 모두 베어져서 무참히 나동그라졌다. 다시는 그 공터에 한가로운 마을의 모습을 펼쳐볼 수는 없으리라. 그 나무들이 베어지자 그 공터에서 농사 흉내도 내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여기저기 말뚝을 받고 땡땡은행 신축부진이, 땡땡회관 신축부진이 하는 큰 글씨가 든 울타리가 쳐졌다. 나는 갑자기 출세한 공터를 바라볼 때마다 까닭이 분명치 않은 상심을 달랠 길이 없었다. 날씨가 더워지고부터는 그 풀한 폭이 없는 광활한 공터에서 이는 메마른 먼지와 열기는 나에게 공포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의젓하게 나이 먹은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실개천과 밭둑머리 둔덕과 작은 마을을 그릴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댔다. 내년엔 아파트 팔고 시골로 갈 테야. 정말이야. 두고 보렴. 정말이다. 농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급자족할 만큼만 지을 테고. 정말이다. 두고 보렴. 아이들은 웃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깨보니 밤새 그 공터에 하얀 차이를 한 가게가 버섯처럼 옹기종기 돋아나 장터를 이루고 있었다. 장터 옆엔 뻘겋고 퍼런 줄무늬 텐트를 친 공마당까지 들어와서 신나게 풍악을 울려대는 게 아닌가. 어떤 자선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야시장이라고 했다. 야시장이라면 밤에만 열어야 하련만 그 야시장은 밤낮이 없었다. 공마단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제주를 부린다고 했다. 풍악 소리도 해 뜨자마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쳤다. 너희들 엄마하고 공마단 구경 안 갈래? 너희들 어렸을 적부터 꼭 한번 시켜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왔구나. 얼마나 재미있다고 너. 나는 일찍 들어오는 아이마다 붙들고 이렇게 꼬드겼지만 아이들은 웃기만 했다. 나중에 내걸하다시피 사정까지 하니까 아이들은 제각기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전 내일부터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전 오늘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 저 오늘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봐야 해요. 친구들하고 내기를 걸었거든요. 나는 그 머리 큰 아이들을 꾀기를 단념하고 또마 녀석을 데리고 갈 생각을 했다. 또마는 내 외손자였다. 자고로 서커스란 젊은이보다는 늙은이가 어린 손자와 함께 보아서 신명나는 구경거리였다. 나한테 처음 공마당 구경을 시켜준 것도 우리 할머니였고 천상의 구경처럼 눈과 귀가 다만 황홀했던 것도 지금의 또마만한 나이대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또마를 공마당 구경에 데리고 가겠다는 내 제안을 또마 애미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괜히 고생만 하실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그 비닐 천막 속이 오죽 찌겠어요. 예전에 구경거리가 귀할 때 말이지. 요새 애들이
그까지 서커스가 뭐 그리 신기하겠어요? 나는 가슴에선 불이 번쩍번쩍하고 제 풀에 손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로봇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또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애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별 수 없이 혼자서 공마단 천막 앞을 기웃대 보았다. 입구의 유리상자 속에 들어앉아 슬픈 몸짓으로 손님을 부르는 늙고 마른 원숭이를 보자 혼자서 구경을 하려던 마음마저 가시고 말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하룻밤새 야시장도 공마단도 감쪽같이 없어지고 그 불모의 공터가 다시 떼약볕에 드러났다. 그날 나는 공터 옆을 지나다가 어떤 노인이 공마단 천막을 펴놓고 수리하는 걸 보았다. 다행히 공터 옆엔 전철이 지나가는 굴다리가 있어서 그 밑이 그늘져 비교적 서늘했다. 그 도시적인 그늘에 노인은 천막을 길에 펴놓고 군데군데 구멍난 걸 접착제로 때우고 있었다. 노인은 전문적인 수리공이 아니라 공마단의 일원인 모양이었다. 솜씨는 매우 서툴렀지만 태도가 진지했다. 나는 노인의 옹깃빛 살갗과 골 깊은 주름과 비틀린 것처럼 처참한 목고개를 지켜보면서 저 노인에게도 풍악소리의 신명을 못 이겨 고향과 부모의 기대를 등진 꽃다운 젊은 날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하염없어졌다. 노인에게 아직도 신명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해도 아마 다시는 구경꾼의 갈채를 받는 일은 없으리라. 그렇더라도 헌천막을 도시의 살벌한 굴다리 그늘이 아닌 어느 시골의 운치 있는 정자나무 그늘에서 촐로들과 말벗하며 때울 수 있는 청한한 복까지 없을까 보냐. 노인의 유랑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복이라도 있어지이다. 마음으로부터 빌었다. 1983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신나는 일 좀 있었으면. 가끔 별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싶은 충동 같은 건 말이다. 마음속 깊숙이 잠재한 환호의 갈망 같은 게 이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샌 좀처럼 이런 갈망을 풀 기회가 없다. 환호가 아니라도 좋으니 속이 후련하게 박장대소라도 할 기회나마 거의 없다. 의례적인 미소 아니면 조소, 냉소, 고소가 고작이다. 이러다가 얼굴 모양까지 얄궂게 일그러질 것 같아 겁이 난다. 환호하고픈 갈망을 가장 속 시원히 풀 수 있는 기회는 뭐니 해도 잘 싸우는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국제 경기에서 우리 편이 이기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나마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일로 신이 나서 마음껏 환성을 지를 수 있었던 기억도 아득하다. 아마 박신자 선수가 한창 스타 플레이어였을 적 여자 농구를 볼 때면 그렇게 신이 났고 그렇게 즐거웠고 다 보고 나선 그렇게 속이 후련했던 것 같다. 요즘은 내가 그 방면에 무관심해져서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자랑스럽게 해주는 국제 경기도 없는 것 같다. 지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지고 나서 구정물 같은 후문에 귀를 적셔야 하는 고역까지 겪다 보면 운동 경기에 대한 순수한 애정마저 식게 된다. 이렇게 점점 파인플레이가 귀해지는 건 비단 운동 경기 분야뿐일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타인과의 각종 경쟁, 심지어는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언쟁에서까지 그 다툼의 당당함, 깨끗함,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리 눈에 불을 밝히고 찾아도 내부에 가둔 환호와 갈채의 충동을 발산할 고장을 못 찾는지도 모르겠다. 뭐? 마라톤? 요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이다. 집을 다 와서
버스가 정류장 못 미쳐 서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았다. 고장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앞에도 여러 대의 버스가 밀려 있었고 버스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땅에 붙어버린 듯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 있었다.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도 아닌데 서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마치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심술에 의해서 이 거리에 온갖 차량이 땅에 붙어버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나 안내양은 탓하지 않고 시들하게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까진 못 가려나 봐요. 뭐? 마라톤? 그러니까 저 앞 고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쯤에서 교통이 차단된 모양이고 그 삼거리를 마라톤의 선두주자가 달려오리라. 마라톤의 선두주자. 생각만 해도 우울하게 죽어있던 내 온몸의 세포가 진저리를 치면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선두주자를 꼭 보고 싶었다. 아니, 꼭 봐야만 했다. 나는 차비를 내고 내려달라고 했다. 안내양이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급한 김에 어느 틈에 안내양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주겠다고? 그럼 정류장도 아닌데 왜 섰니? 응? 왜 섰어? 이 아주머니가 정말? 안내양은 나를 험상궂게 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상대도 안 했다. 그래도 나는 선두로 달려오는 마라토너를 보고 싶다는 갈망을 단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짐짓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안내양의 어깨를 쳤다. 아가씨,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니 잠깐만 문을 열어줘요. 응? 아주머니도 진작 그러시지. 신경질 먼저 부리면 어떡해요. 안내양은 마음씨 좋은 여자였다. 문을 빠끔히 열고 먼저 자기 고개를 내밀어 이쪽 저쪽을 휘휘 살피더니 재빨리 내 등을 길바닥으로 떠다밀어 주었다. 1등 주자를 기다리는 마음. 나는 치마를 펄럭이며 삼거리 쪽으로 달렸다. 삼거리엔 인파가 겹겹이 진을 치고 있으리라. 그 인파는 저만치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두주자를 향해 폭죽 같은 환호를 터뜨리리라. 아, 신나라. 오늘 나는 얼마나 재수가 좋은가. 오랫동안 가두었던 환호를 터뜨릴 수 있으니. 군중의 환호.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환호. 그 자체에 파열인 군중의 환호에 귀청을 떨 수 있으니. 잘하면 나는 겹겹의 군중을 뚫고 그 맨 앞으로 나설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제일 큰 환성을 지르고 제일 큰 박수를 쳐야지. 나는 삼거리 쪽으로 다름질 치며 나의 내부에서 거대한 환호가 삼거리까지 갈 동안을 미처 못 참고 웅성웅성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삼거리에 군중은 없었다. 할 일이 없어 여기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듯 곧 하품이라도 할 것 같은 남자가 연하문명. 그리고 장난꾸러기 녀석들이 대여섯 명 몰려있을 뿐이었고 아무데 서고 마라토너가 나타나기 직전의 흥분은 엿배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호루라기를 입에 문 순경은 차량의 통행을 금하고 있었다. 세 갈래 길에서 밀리고 밀린 채 기다리다 지친 차량들이 짜증스러운 듯이 부릉부릉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퀴를 조금씩 들먹이는 게 곧 삼거리의 중심을 향해 맹렬히 돌진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마다 순경은 날카롭게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그때 나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쏟아지는 환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 뒤쪽 조그만 라디오방 스피커에서 나는 환호 소리였다. 선두주자가 드디어 결승점 전방 10m, 5m, 4m, 3m, 골인! 하는 아나운서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고
군중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들렸다. 비로소 1등을 한 마라토너는 이미 이 삼거리를 지난 지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삼거리에서 고린 지점까지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상당한 거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행이 금지된 걸 보면 후속 주자들이 남은 모양이다. 꼴찌에 가까운 주자들이. 그러자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나는 영광의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비참한 꼴찌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또 차들이 부르릉대며 들먹이기 시작했다. 차들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다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저만치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너가 나타났다. 삼거리를 지켜보고 있던 연암은 구경꾼조차 라디오 방으로 몰려 우승자의 고린 광경, 세운 기록 등에 귀를 기울이느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도 무감동하게 푸른 유니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몇 등쯤일까? 20등? 30등? 저 사람이 세운 기록도 누가 자세히 기록이나 해줄까? 대강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20등 아니면 30등의 선수가 조금쯤 우습고 조금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꼴찌 주자의 위대성.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론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그들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20등, 30등에서
꼴찌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심스러운 박수 갈채는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1976년 여자와 맥주. 우리 집 그 남편은 소주의 애용가지만 제일 더운 복중에만은 맥주를 즐겨 마신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 목욕하고 마루에 앉아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걸 보면 뱃속까지 시원해지면서 불현듯 나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진다. 그래서 컵을 들이대고 한 잔 달라고 하면 여자가 술은 무슨 술이냐고 핀잔을 주면서 맥주병을 뒤로 감춘다. 그럴수록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마시고 싶어져서 한 잔만 달라고 거의 안달을 하다시피 한다. 한참 안달인지 애교인지를 떨어야 겨우 한 컵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따르는지 맥주는 한 모금도 안 되고 거품만 부걱부걱 넘치게 따라준다.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딸들이 옆에 있으면 달라지 않아도 너희들 맥주 한 잔 안 하련? 하면서 자기가 먼저 권한다. 나는 그의 젊은 세대에 대한 아부근성이 미워서 당신 어쩌자고 딸들에게 벌써 술을 가르치냐고 항의를 한다. 그러면 그는 맥주도 술인가 청량음료지 하면서 능청을 떤다. 맥주란 편리한 것이어서 내가 마시면 술이 됐다가 딸들이 마시면 청량음료가 됐다가 한다. 어쩌면 편리한 건 맥주가 아니라 그의 여자에 대한 편견일지도 모르겠다. 자기 아내는 과거의 편견 속에 가두어두고 싶지만 딸들만은 자유롭게 길러 우리 아빠 최고란 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요새 여대생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맥주를 술로 취급하고 마시는지 청량음료인 줄 알고 마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여자가 맥주 마시는 경우만 시끄럽게 논의되고 짓궂게 꼬집히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피로를 풀고 담소를 곁들인 즐거운 자리에서 나는 여자니까 하고 구태여 잔을 사양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맥주라도 음료의 한계를 지나 서서히 알코올 기를 발휘할 때쯤은 나는 여자니까 하는 것으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안다. 길에나 차중에서 몹시 취한 남자는 그래도 참고 봐주겠는데 몹시 취한 여자는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된다. 그리고 가려주고 싶어진다. 이건 내 편견일지 몰라도 여자가 주정하는 건 남자가 그러는 것보다 더 허물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주정의 모습에는 남자의 그것엔 없는 특이한 추태가 있으니 제발 조심할지어다. 1976년